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에 공지 안 된 이 화면에 제목이 뜨고 있는데 미국 가계부채, 한국 가계부채와 다른가 했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이것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 질문을 올리신 분이 3프로TV에서 아마 이걸 얘기했었나 보죠. 이 얘기를 했었는가 본데 이 3프로에서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관심 없기 때문에 3프로는 제가 안 봐요. 별로 제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걱정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의 가장 일반적인 논리, 소위 금융당국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소위 말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빚이 많다, 부채가 많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예? 소위 말해서 중상 내지는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빚이 많다. 맞아요.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금융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소득이라든가 경제적인 능력에 비례한다고. 예? 그래 많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입니다. 이 화면에 띄어 있는 거는 미국의 저겁니다. 미국이 2007년부터 금융위기 이제 조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 10년 동안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소득 계층별로 부채, 가계부채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수치화한 겁니다. 수치화한 건데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보시게 되면은요, 맨 위에 있는 20라는 것은 20%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less than 20니까요. 20% 미만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20에서 40% 사이. 그 다음에 40에서 60% 사이. 그 다음에 60에서 80% 사이. 그 다음에 이제 10씩 나눠가지고 80에서 90, 90에서 100. 소위 이제 일반적으로 5분위 배율이죠. 20%씩 쪼개는 5분위 배율이죠. 상위 계층만 조금 더 세분화한 것 뿐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빨간색 수치를 해놨죠. 빨간색 수치를 해놨는데 이 부채가 제일 일단 절대적으로 많은 층들이 어딘가 한번 봐보세요. 예? 60에서 80에 있는데 보게 되면 166이라는 수치가 보이죠. 막대기 이 옆에 166. 예?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166%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60에서 8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상층 정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굳이 이제 뭐 구별한다면요. 우리가 중류층을 그러니까 가장 편하게 분류하는 게 40에서 70 사이니까요. 그렇죠? 중상층 정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높은 게 어딥니까요? 80에서 90. 159%입니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채가 많았어요. 저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20% 미만은 132%, 20에서 40은 108%뿐이 안 됩니다. 가장 적잖아요. 그런데 빨간색 수치는 뭐냐면요. 10년 동안에 부채가 얼마나 증가했는가입니다. 부채의 증가 폭이죠. 어디가 제일 많이 증가했어요? 80에서 90%는 소득계층 57%포인트가 증가했잖아요. 60에서 80% 사이가 그 다음으로 51%포인트가 증가했고요. 그렇죠? 즉 뭐냐면 미국도 가계부채의 증가를 주도한 게 중상층 내지는 상층입니다. 상층이에요. 우리가 흔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 밑에 이제 20% 미만이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해가지고 그러지 않았는가. 거기도 물론 많이 증가했지만은 소득이 높은 계층들에 비해서는 적게 증가했잖아요. 44%포인트 증가하고 그 위에가 27%포인트니까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DSR이라는 게 뭡니까요? 부채 상환 비율이잖아요. 원리금 상환 부채 비율이요. 네? 상환 비율이잖아요. 이게 이제 소득 대비 40%를 초과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위험가구라고 그러죠. 취약가구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도 보게 되면은 그 저소득 계층이 좀 높고 중상위층 혹은 상위층은 낮잖아요. 제일 많이 오른 80 내지 90% 같은 경우는 DSR 비중이 8%뿐이 안 돼요. 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계가요. 8%뿐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지금 뭐냐,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제가 뭐라 했었습니까?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사람들. 정상적으로는, 전통적으로는 은행에서 그러니까는 주택담보대출이 나가기 어려운 계층들이죠. 계층들에서 우리가 이제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라고 하죠. 그런데 미국의 이 그 금융위기는 거기가 약한 고리이긴 하지만은 전체로 확산됐잖아요. 전체로. 그 확산된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미국의 금융위기 전후에 주택을 차압당한, 빚을 못 갚아가지고 차압당한 주택 숫자입니다. 미국의 주택 차압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2006년도부터입니다. 2006년도에 미국의 주택 소유율이 정점을 찍고요. 주택 가격이 그러니까는 꺾이기 시작합니다. 2006년부터요. 그래서 연체율도 이제 그러니까는 연체율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2006년도 정도부터입니다. 그 2006년부터 16년까지 11년간이죠. 미국에서 차압당한 주택이 817만 채 정도 됩니다. 817만 채. 예? 2007년부터 16년, 10년간에도 보게 되면 778만 채. 이거를 한 주택에 평균 한 3명만 산다고 하더라도 얼마입니까요? 2,200만에서 한 2,5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관련되어 있는 엄청난 저거죠. 예?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엄청난 주택이 차압을 당했다는 얘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예? 서브프라임 등급한테만 이 주택 가격의 하락이라든가 그 부동산 경착륙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전념 효과라고 그래요. 전념 효과. 우리 지금 최근에 강원도 김진태가 만들어낸 레고랜드 사태가 지금 보면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확산되고 있잖아요. 예? 금융은 이게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는, 연결돼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감염병이 이렇게 우리가 확산되는 거에 바로 우리가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확산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금융도요. 그래서 이 질문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답해 드리는 겁니다.